딜레마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김 대통령 당무 개입 차단, 수직적 당정에 쫓겨난 이준석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죠. 어제 김은수 후보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저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즉각적인 당헌 개정을 위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국위원회 소집을 요청해 뒀습니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지금 만나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우리가 한 뿌리였기 때문에 같은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네, 직접 들어보셨죠. 지금 얘기가 대통령이 당무 개입하는 걸 원천적으로 당원을 좀 바꿔서 아예 차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들어보면 두 가지 포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나는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수직적 당정 때문에 쫓겨난 이준석 후보를 좀 염두에 둔 거 아니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에서 밀려난 거 그때가 잘못된 상황이었으니 잘못을 좀 바로잡겠다. 다시 말해 그때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돌려 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그래서 즉각적으로 개입 못하게 당원으로 못 박을 테니 쭉정이 당권이 아니니까 걱정 말고 단일화하자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디에 방점이 찍혔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제가 볼 때 이제 여러 가지 아마 전략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봐요. 네. 물론 이제 이준석 후보가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의 어떤 당미 개입이 과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쫓겨난 건 맞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가 계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단일화를 하려고 하면 이준석 후보가 내세우는 어떤 명분을 충족시켜줘야지 네. 단일화 조건이 충족이 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그것까지 염두에 뒀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직적 당정 관계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잖아요. 더군다나 계속적으로 전당대회 하면서 유력한 당대표 후보자들이 계속적으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의힘에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 계속적으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않으면 이번 대선에 이길 수 없다는 목소리가 거의 이구동성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건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제스처도 되지만 또 하나는 이제 중도층 표심을 끌어잡기 위한 네. 그동안 국민의힘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이 수직적 당정 관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 당정 관계를 그냥 말로만 이걸 없애겠다가 아니고 이걸 당원, 당규에 명시적으로 하겠다. 이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도층 측에서는 이 공약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하는 러브콜이기도 하지만 중도층한테 얘기하는 메시지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하신 옆에서 계속 김준규 변호사님 이렇게 웃으면서 뭘 막 이렇게 적고 계세요. 말씀해 보시죠. 일단 전 좀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그 당정 관계가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수평적인 당정 관계로 바꿔야 된다는 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 부분일까? 저는 이것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에게 뭔가 단일화의 어떤 전제 조건을 얘기하려고 했다면 가장 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절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당원을 개정해가지고 수직적인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권 주자로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지금 대권 주자로 나오셨는데 마치 당권 주자가 당 쇄신안을 발표하듯이 발표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이걸 발표하는 것이 맞았겠는가? 당내에서 다른 후보, 예를 들면
이번에 대선이 끝나고 나면은 비대위 체제를 정상적인 체제로 바꾸는 전당대회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다른 당권 주자들이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김문수 후보가 포용해서 끌어안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끼고 자기가 혼자서 다 얘기했다라는 것. 따지고 보면은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차단한다고 하면서 대통령 후보가 당무에 직접적으로 지금 개입하고 있는 이런 모습. 과연 이것이 이준석 후보에게 어떤 단일화의 명분으로 작용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발표의 주어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주체가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김광삼 변호사님.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요.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사실 당대표 아닙니까? 열흘 전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했던 얘기예요. 절연을 위해서 수직적 당정관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유세 전에도 또 경선 과정에서도 계속 했던 얘기 아닙니까? 그걸 사실 이제 대권 후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당연히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수직적 당정관계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잖아요. 네. 그러면 당에서 주도적인 비대위원장이랄지 전 대표가 수직적 당정관계 안 된다고 얘기하고, 또 대통령 될 가능성이 큰 후보가 이걸 받아들이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구동성으로 합창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도리에 어긋나거나 당정의 시스템에 반하는 얘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일단 어쨌거나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 수직적 당정을 바꾸겠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아예 당원을 개정하겠다라고 꺼낸 이유 자체는 결국은 중도층 표심 공략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준석 후보한테 단일화 합시다라는 시그널이기도 하죠. 근데 관건은 이준석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준석 후보 얘기 들어보고 오실까요? 솔직히 이번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고 나서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당황해가지고 날뛰게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준석이 1차 토론과 2차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허접한 경제관이나 아니면은 혹세무빈하는 그런 정책들을 짚어내면서 이재명 후보의 무능이 증명되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부지리로 얹혀가는 주제에 계속 단일화 프레임 같은 걸로 정치 혼탁하게 하지 말고 이 판에서 빠져주십시오. 도움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은 이재명 후보 이미 40% 초반대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을 텐데 국민의힘은 자꾸 이재명 후보가 수세에 몰릴 때마다 단일화 담론으로 이재명을 돕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마이크 끄는 것부터 이재명 후보의 몰락은 가속화될 겁니다. 네. 이준석 후보 굉장히 빠른 말로 안 한다고 안 한다니까 이 얘기를 거의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이 돕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저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내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화가 국민의힘 인사들한테 4통이나 왔던데 나 다 수신 차단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 라디오에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100% 진짜 안 한다고요. 얘기하면서 내가 전화 안 받으니까 혹시 집으로 쫓아올 수 있어서 오늘부터 거처도 옮깁니다. 라고 그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김진욱 대변인님, 이준석 후보는 진짜 단일화 안 하려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후보의 진심을 믿습니다. 안 하려는 안 하겠다라는 말을 믿어요. 그러나 지금 국민의힘이나 다른 또 민주당의 또 여러분들께서 저 말을 못 믿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건 누구 책임일까요? 그건 저는 이준석 그 후보의 책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이준석 후보가 여전히 할 수도 있다, 또 할 것 같다라고 느끼게끔 하는 부분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이고, 이준석 후보가 지금 본인은 100% 안 한다, 전화도 안 받는다, 거처도 옮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또 그만큼 그 반대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더욱 뜨겁게 구애 작전을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국민의힘에서의 이런 구애를 이 개혁신당에서는 스토킹이다라고까지 얘기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얘기하듯이 한 뿌리에서 시작되어 있고 그 한 뿌리는 지금은 바깥으로 다 이식되었다고 보지만 네. 여전히 다시 당내로 다시 옮겨 심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럴 수도 저는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싶지만 뭐 네. 믿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나름의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 난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한다고 하는 그 진심을 믿지만 하지만 오해 가게 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실제로 내가 볼 땐 단일화 할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누구냐? 직접 들어보실까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보면 단일화하는 게 아마 그 두 쌍방에 모두 도움되는 것이어서 단일화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거의 확실하다. 이준석 후보도 결국 국민의힘의 대표를 했고 밀려 나왔을 뿐이지 결국은 다시 합쳐서 보수 정당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네. 이재명 후보는 내가 볼 때는 양쪽 다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본다. 그러니까 나는 단일화 할 거라는 전제를 갖고 지금 대선에 임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후보하고 네.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하는 걸 제일 경계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손사래를 엄청 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막판에 경우에 따른 굉장히 요동을 치면서 단일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에서는 전혀 단일화가 안 될 걸 전제로 선거운동을 하고 하다가 허를 찔러 버리면 상당히 타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이재명 후보는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단일화 될 것이다 해갖고 안 되면 그건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는 거고 네. 단일화 될 것이다 될 건데 단일화를 해요. 봐라 단일화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 효과를 이제 반감시키려고 하는 이중적 포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아마 그게 맞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단일화를 계속 얘기하는 게 도움이 되죠.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가. 네. 그래야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묶어놓을 수가 있어요. 단일화 안 한다고 하는데 할 것 같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갖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에 대한 어떤 지지도의 상승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한계가 느껴지는 거죠. 아마 이번 주 보는데 네. 10%를 넘지 못하면 사실은 이준석 후보 자체의 표는 사표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김문수 후보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은 단일화 카드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결국 손해볼 것은 없다는 거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단일화 안 된다 하더라도 네. 3자 구도로 간다 하더라도 40%를 올레일세 넘기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계속 정체돼 있다고 한다면 단일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네. 경우에 따라서는 3자 구도도 이제 해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단 단일화에는 계속 구애를 하되 그거에 관계없이 3자 구도도 이길 수 있을 그런 전략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단일화가 실체적으로 이게 되든 안 되든지 간에 계속 단일화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략적으로 좋은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단일화 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놓는 게 이게 예방주사가 됐든 실제 예언이 됐든지 간에 어쨌거나 나쁘지 않다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양 당에서는 다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문제는 요 가운데 있는 그럼 이준석 후보는 어떤 상황이냐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중앙일보는 일면에 딱 썼습니다. 막판 변수 단일화 이준석의 딜레마다. 왜? 볼까요? 단일화하지 않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근소하게 이재명 후보한테 진다고 치면 단일화 했었어야지. 네가 단일화 안 해서 졌잖아. 라고 대선 패배에 책임을 뒤집어 쓸 수도 있고 근데 단일화를 하고 했는데도 패배를 한다고 하면 반탄 친미랑 결탁한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또 이 부분은 단일화를 해서 패배하든 승리하든 이런 비판은 사실 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설령 단일화를 하려고 생각을 해도
고민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김준욱 대변인님. 맞습니다. 지금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가장 대척점에 있는 부분이 친윤, 그 소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것이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고 하는 김문수 후보. 또 반대로 그 정반대로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다고 하는 이준석 후보가 과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교집합이 발생하느냐, 그 교집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했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야합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우려가 가장 큰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그런 명분을 제공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명시적으로 명분을 제공해줘야 이준석 후보가 받을 수 있는 그나마 여지가 남아있을 텐데, 지금 너무 애둘러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준석 후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 또 이준석 후보를 최대한으로 압박해서 단일화 실패 시에 책임론을 갖다 얘기하는데, 2017년도에 홍준표, 안철수, 또 유승민 세 분이 받았던 득표의 합이 네. 문재인 후보가 받은 득표의 합보다 많았다고 해서 지금 그 누구에게 책임론을 전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얘기할 수 있죠. 당시에 단일화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쉬움은 있겠지만 네. 그것이 누구의 개인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듯이, 아마 이번에 단일화를 하지 않더라도 네. 마지막에 대해서 과연 그런 책임을 누가 물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책임을 묻는다면 지금의 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던 국민의힘의 책임이 더 크다. 국민의힘에서 진작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끊어내지 못했던 책임이 지금의 이 단일화의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책임론보다는 국민의힘의 책임론이 더 크게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려면 상당히 좀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게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이준석 후보가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게 단일화가 안 된다 그러면 책임은 국민의힘 쪽에 있는 거지 이준석 후보 쪽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보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 지지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와 본인의 지지율이 같이 올라가고 있죠. 같이 올라가는 지금 상황에선 두 사람의 합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선 패배 책임론에 휩싸일 수 있고, 단일화를 한 다음에 승리하든 패배하든 이런 비판이 어쨌거나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런 비판도 있다라는 건데, 일각에선 이런 거 명분 다 떠나서 근데 현실적으로 개혁신당에서 수백억 하는 이 대선 비용 이거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많이들 지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개혁신당에선 기본적으로 이번 대선 예산을 이렇게 짰다 그래요. 같이 볼까요? 애초에 이 대선 선거 예산 자체를 50억으로 잡았다라는 겁니다. 이 50억이라고 하면 이건 정치 후원금, 선관위 선거 보조금, 그리고 당비를 다 합하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다. 우리 완주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공보물 하는데 엄청 든다고 하지만 우리 이거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들었거든. 이라는 게 개혁신당의 얘기입니다. 이걸 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도 옆에서 이제 선거 쭉 치르는 거 많이 보셨는데 50억으로 대선 치르는 거 이거 가능한 거야?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공범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네.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지금 이준석 후보가 이제 선거운동을 하면 굉장히 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선거운동을 막 쓴다랄지 아니면 굉장히 유세차를 많이 제작한다랄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 정도 비용은 이제 충분하다. 네. 굉장히 간소하게 치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번 단일화에서 개혁신당이 그 선거 비용 때문에 단일화에 응할 것이다. 이 판단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일단 보조금 받은 것이 한 15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조그만 정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정치 후원금도 있고 선거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네. 당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아끼기 위해서 아니면 보조금 못 받으니까 단일화한다. 그 전제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한 말씀 드리면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아주 유의미한 지지도, 그러니까 3적으로 갔을 때 적어도 15% 이상을 가게 되면 사실은
여기에서 단일화를 안 해도 본인의 어떤 미래의 정치가 살아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게 아니고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가 동반 상승은 맞지만 김문수 후보는 현격하게 상승하는 것이고 이준석 후보는 찔끔찔끔 상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연 10%를 안정적으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게 평균적으로 이게 문제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10% 이쪽 저쪽으로 가서 정체가 돼버리면 미래 정치를 장담할 수 없죠. 더구나 개혁신당은 굉장히 작은 정당이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의힘과 같이 하지 않고는 이준석 후보의 정치는 미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3조 구도로 갔는데 본인의 지지도가 적게 나왔다? 근데 만약에 김문수가 지든 이기든 간에 만약에 자기의 지지도가 적게 나온 상태로 간다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가 뭐 중도를 할지 민주당 층 지지층을 끌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정치가 암울할 수 있기 때문에 개혁신당 혼자도 독자적으로 생존하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절대 아니다고 얘기하지만 고민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고민은 많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저희 만평이 있었죠. 잠 못 이루는 밤이었었나요? 그 만평 같이 볼까요? 거기서 저희가 민주당, 국민의힘을 봤는데 민주당은 격차가 한 자릿수로 줄어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절대 안 한다고 해서 그리고 개혁신당은 지지율이 점점 오르면 오를수록 이게 단일화 압박이 거세지는데 이거 괜찮나라는 생각 때문에 모두가 지금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국민일보의 만평입니다. 네. 지금 이제 정말 시한이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시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이 당장 29일 날 사전투표이기 때문에 28일까지는 단일화가 돼야 되는 건데 과연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인지가 관건이네요.